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항공주보다는 엔터 그리고 면세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관련해서 탑픽을 어디로 보세요?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. 폴더블 관련해서 네.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꼽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이 네,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이벤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떠오르는데요. 이것을 앞두고 좀 큰 또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, 또 지난번 같은 급락 상황이 오지 않을까, 뭐 어떤 분은 또 상승을 기대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요. 네.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. 중립에서 약간 플러스 쪽으로 좀 보고 있고,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좀 파생이나 뭐 현물도 그렇죠.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현물,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사는, 그러니까 환 매수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선물의 비중을 줄이는 이제 그런 매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뭐 지금 지수에서 이렇게 목리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뭐 꼬리를 잡아 흔들 만한 이제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뿐더러 그 관련된 뭐 지수 때도 아니다. 뭐 물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확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그런 수급 상황을 본다면 지금은 뭐 바닥을 딛고 자율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쥐고 흔들 만한 이제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, 쥐고 흔들려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, 뭐 환율, 선물 이런 걸 놓고 좀 봐야 되는데 환율이 더 올라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렇죠.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, 삼성전자는 자율 반등을 74,000원대 했는데 이제 75,000원, 6,000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선물도 포지션 굉장히 많이 줄여놨고,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, 그렇게 보면 이번 주는 종목으로 인한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리 포지션을 좀 정리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무난하게. 예. 9월은 글쎄 뭐 비중을 딱히 줄일만, 왜냐하면 한번 크게 맞고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비중을 줄이시다기보다는 어떤 자율 반등이 어느 시점에 끝나는가를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딱히 미리 줄이실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. 그러니까 너무 이 반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더 하락하는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겠습니다만, 어느 정도 시장과 보조를 맞춰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뭐 굳이 지금 뭐 특히나 마이너스 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줄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CPI, PPI 지수가 네. 이제 곧 발표가 되죠. 근데 이번에 걱정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많이 떨어지면서 네.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. 네네. 뭐 중국 쪽에 이제 소비에 관련돼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워낙 좀 갭이 좀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그 통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계도 잘 되지 않았을 거로 좀 생각이 들고, 중국도 이제는 좀 부양책을,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한 부양책을 좀 써야 될 것이다. 뭐 여기에 대한 좀 논리 그리고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. 그렇게까지 물론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의 좀 인위성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중국이 우리 시장과의 좀 그러니까 그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조금 옅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통화 정책, 중국의 통화 정책이 다른 길을 좀 가고 있고,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절대적인 권력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또 붙잡고 있다 보니까 또 마냥 또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에 이제 동조화되는 그런 전략을 펴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어긋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. 중국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미국 쪽을 좀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그 이면을 본다면 역시 좀 아직은 살아있는 뭐 권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살아있는 요인이죠.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좀 더 중국의 어떤 좀 단순한 지표들보다는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뭐 11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나온다. 네. 그거 자체만 가지고 또 시장이 조정받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. 이렇게 보시나요? 예, 나오더라도 굉장히 굵고 짧게 확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좀 백신을 좀 맞아왔고, 아까도 언급은 드렸습니다만
미국에서도 지금 뭐 무책임하게 데이터 몇 개 보고 테이퍼링 확 하면서 돈 푸는 거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이거를 자신들의 이제 소위 언더 컨트롤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재정 정책 또 인프라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뭔가를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소비에 관련된 소비의 어떤 부양 이런 것들과 테이퍼링을 동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엔 맞고 이쪽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오더라도 조정은 굉장히 굵고 짧게 휙 지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 그 변동성을 줄 뭐 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만한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그것이 그 너무나 큰 IPO들 대형주들의 네. IPO 때문에 유동성이 좀 분산된 거 아니냐 이런 네, 얘기가 네,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SK바사, 바이오사이언스 네. 이 종목들의 그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. 풀려나가고 있죠. 그럼 네. 이제 또 이게 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네.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지수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들한테 좀 자유로운 그런 대용주를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자동차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SK 바이오팜 같은 대형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아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이런 좀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뻔히 보이는 이제 그런 일정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네. 뭐 10% 할인해서 몇만 주를 떠갔다 그러면 일평균 몇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올 것이고 할인율 감안하면 뭐 5%, 뭐 길게 보면 10% 정도의 그런 변동성을 뭐 한 1, 2주 가져갈 것이다. 이런 것들이 계산이 서기 때문에 뭐 시장의 뭐 근본적인 이제 그런 뭐 펀더멘탈을 약하게 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산 그런 거잖아요. 그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장으로 재유입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배제를 할 것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또 배제를 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매도 압력이 적고 대형주이면서 지수에 대한 견고함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좀 대형 바이오 이런 쪽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금융이죠 그런 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수급 분위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수 자체에 그런 이제 근본적인 약화를 만드는 요인은 될 수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네.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냥 이렇게 그냥 변동성이 있어도 참고 버티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미리 좀 조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? 그거는 이제 개인들 성향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블록딜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것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이제 거의 10중 8구는 이런 블록딜 영향으로 뭐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의 좀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봤기 때문에 만약 이걸 온몸으로 맞고 계신 분은 굳이 이미 한 방 맞았는데 뭐 지금이라도 팔아서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산다?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그렇죠. 이제 그냥 이미 뭐 하셨다면은 그냥 저는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보호 예수가 끝나서 매도가 나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좀 이제 일부는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미 뭐 카카오뱅크를 만큼 갖고 계셨는데 원래 지금 뭐 5% 7% 이렇게 딱 뚫겨 맞고 나서는 이걸 지금 와서 줄인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회복될 거를 기다리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굳이 이리저리 수수료 들이시는 것보다는 또 타이밍 잡으려는 게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말씀하셨으니까 네. 사실 이 IPO 할 때 뭐 한 그 기관에서는 증권사에서는 뭐 상당히 낮은 가격을 네.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다. 네, 네. 근데 딱 상장하고 보니까 뭐 그런 말이 무색하게 바로 엄청 장외 가격하고 왔는데 네.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진면목이 나타날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대량 매물이 출회가 되고 기관 물량 이런 게 풀리면서 이제 진짜 카카오뱅크가 지금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게 될 네. 것이다. 이 얘기는 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가능성을 담은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거야. 그런 카카오뱅크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기존 은행과 다른 게 있던가요?
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. 뭐 금융 플랫폼이다. 뭐 시작부터가 좀 불안한데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카카오뱅크라는 그 가격에 그 비싼 가격에 그 공모를 해서 지금 이제 이 4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장난질을 쳐서 만드는 그런 가격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 그렇죠.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말 그대로 일부 이제 초기에 그 투자를 했던 쪽에서 이제 엑시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게 뭐 근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이제 투자를 원칙으로 했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급적 이슈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시장이 그 정도의 값어치를 좀 정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좀 금융권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이고 뭐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가진 금융주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이 엑시트 그러니까 이 블록딜 소요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제자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그 블록딜한 게 우정공사인가요? 네네 네. 그렇습니다. 얘기 들어보니까 뭐 150억 투자했는데 1조 이상 수익 그렇죠. 거뒀다고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점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뭐 벤처 투자였던 거죠. 그렇죠. 나랏돈 같은 거를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용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좀 적절한 과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. 네. 참 우리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기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. 일단 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보호예수 물량 이것도 일시적 이벤트로 생각하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. 그렇다면 이제 델타 변이 네.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아요. 점점 확산 속도가 비율도 높아지고 또 반대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네. 이거를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될지 상황을. 네. 아직까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그 기둥 중에 하나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죠. 코로나고 아직 이게 이렇게 딱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부분도 아니고 그것이 나오려면은 무엇들이 이제 선제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선제되어야만 리오프닝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꼽은 이유도 이 코로나에 대한 뭐 백신, 치료제 여기에 대한 이슈는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큰 그 부침 없이 끌고 간다라고 좀 생각은 들거든요. 그러면서 봤을 때 리오프닝을 하려고 하는 거는 백신의 몇 % 접종률이 돼야 되고 치사율이 몇 %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수입해다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백신들 그거에 또 이제 만들어주는 CMO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지속성을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가끔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 이제 우린 이상하고 있다, 삼상하고 있다, 치료제를 한다, 경구용으로 한다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한 저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, 뭐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를 뭐 꾸리는 종목이 5개라면 한 종목 정도는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종목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뭐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 여기에 대한 이슈는 저는 내년 1분기 이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가능성은 높다. 기대 수익률도 적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바닥에서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백신 플러스 이제 해외의 업체들의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은 뭐 저는 조금 더 지금 진단 키트처럼 이렇게 꺾여가는 속도가 확연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리오프닝을 논하기 전에 이 백신, 치료제 이런 쪽이 병행되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바이오 쪽을 좀 네.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. 네. 근데 일단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은 보통 항공, 여행, 뭐 화장품 이런 네. 쪽을 먼저 떠올리잖아요. 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리오프닝은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무조건 백신을 70% 80% 이상 맞아야 되고 치사율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빨리 가는 쪽에서는 뭐 연말 아니면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좀 상용이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내년 1분기 말 2분기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더라고요. 그렇게 본다면 빠르면 연말, 늦으면 뭐 내년
뭐 식목일 뭐 이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를 두고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밸류 무한대죠. 그렇죠. 항공주 뭐 아시아나항공 지금 한 12,000원부터 지금 뭐 25,000원까지 하루인가 빼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대감에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드는데 저는 먼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언급을 드렸던 메가 트렌드와 접목을 해서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콘서트 뭐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콘서트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높은 밸류를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엔터주들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또 아직은 좀 큰 움직임이 없는 쪽이 좀 면세점 쪽이에요. 면세점이라 하면 호텔신라밖에 없죠, 사실. 호텔신라. 네. 호텔신라 뭐 롯데쇼핑 정도인데 호텔신라 정도가 그래도 뭐 호텔 부분은 크지는 않다고는 합니다만 좀 면세점 관련해서 조금 왜냐면은 호텔신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면세점을 좀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.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뭐 특히 이제 싱가포르 쪽에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면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항공주보다는 엔터 그리고 면세점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폴더블 폰 네. 이 이슈로 막 상승했던 주식들이 많이 네,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올랐으니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. 지금 아이폰 13이 14일 날 공개가 되잖아요. 네. 이 테마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시장은 커질 것이다.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.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. 네. 일단 국내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뭐 대장주 뭐 파인테크닉스, KH바테 이런 것은 뭐 조금 뭐 장중 조정 수준으로 끝나고 계속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의 반응도 좋고 또 주말 사이에 또 중국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이제 뭐 이 이 이제 글래스 자체가 다르잖아요. 이제 PI를 그렇죠. 사용하다 보니까 이 1년 지나고 누래지는 그런 거를 보다가 이제 이 투시율부터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이제 유리로 만든 진짜 폴더블을 보면은 이건 좀 정말 기술의 격차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이 뭐 유튜브니까 말씀드린 쌈박하잖아요. 디자인도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좀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라인 증설도 있고요.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곧바로 따라붙는 뭐 이런 전략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올라온 것보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폴더블 관련 대장주 아까 뭐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로 좀 생각이 들 수 있고 애플과 삼성은 사실 애플 쓰는 사람은 애플 쓰고요. 그렇죠. 삼성 쓰는 사람은 삼성 씁니다. 이게 그래도 요즘 애플 사용자가 많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. 네, 폴더블에서 넘어왔다고는 하는데 네. 애플 쓰던 사람들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죠. 또 자기의 불편하지. 이제 클라우드 쓰던 것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귀찮아서 그냥 애플 쓴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애플의 이제 신모델 공개는 좀 별개로 오히려 지금은 해외에서 더 이제 매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폴더블 관련된 직접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조금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더 높은 곳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뭐 어느 정도의 좀 이격 조정이 그 간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매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관련해서 탑픽을 어디로 보세요?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. 폴더블 관련해서 네. 저는 뭐 지금 제일 이런 거야말로 제일 센 거에 붙어야 되거든요. 이럴 때 테마가 살아있을 때. 예, 빠르고 앞으로도 이 폴더블의 다음 모델이 나와도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 벤더를 늘리기가 지금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던 쪽에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한 두 개 꼽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인테크닉스랑 KH바텍이 그래도 가장 강하고 가장 세고 가장 솟구쳐 있지만 향후에도 가장 그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종목들이 꺾이면 나머지 종목들도 꺾입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앞서 있는 거에 오히려 이런 시간적인 분배를 통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이게 오르니 얘도 오를 거야라고 쫓아가는 거는 얘가 꺾이면 더 많이 빠져버리거든요. 그런 것들은 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주도주에 타야 된다. 무조건 주도주에 타는 거.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추석 앞두고 참 많이
그 뭐라 그럴까요?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오늘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